그러면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를 보자. 아까 똑같이 써보자. 우리가 구청장이 영업정지 몇 개월 영업정지 시켰다. 근데 이 A가 이거에 승복 못한다고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다. 취소해달라, 취소 변경해달라, 취소 심판.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판정기관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인천시 행심위. 자 똑같이 써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받고 취소해달라 청구하면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효력 멈추나?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이 청구를 하면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판정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 멈추는 것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독일 이런 데는 멈추는 거를 원칙으로 해. 응? 근데 우리나라는 안 멈추는 쪽으로 택했어. 그러니까 행정 목적 달성을 조금 더 우선시키는 거야. 국민의 구제보다는. 응?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구청장이 세금 부과했다고 쳐봐. 세금 부과받고 이거 세금 부과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한다고 해도 안 멈춰요. 세금 부과 효력. 그러면 내라는 기간까지 안 내고 있으면 이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건 청구한 거대로 진행이 되고 세금 기간 내에 납부 안 하면 구청장 뭐 할 수 있어? 우리 배운 거 강제징수, 독촉장 보내고 재산 압류 조치 계속 후속 조치 계속 할 수 있어요. 철거 명령 받았어. 철거 명령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청구해도 철거 명령 효력 안 멈춰. 그러면 어떻게 돼? 기한 내에 철거라 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막 진행할 수 있다고. 그지? 어쨌든 우리나라는 원칙이 뭐라 그랬어? 거기 문장인 거야.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말하고 이거 중요. 행정심판 청구를 해도 그 영업정지 처분 같은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에 속행에 영향을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원칙. 근데 이걸 100% 고수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응? 100% 고수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철거 명령 내렸는데 철거 안 한다. 아니 철거 명령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 판정 진행 중에 행정기관이 뭐야? 계속 집행을 해서 건물을 완전히 철거까지 끝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나중에 철거 명령이 위법이었다 취소받더라도 이미 건물은 철거돼서 무너져 내렸는데 원상 회복될 수 없잖아.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외를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목으로 예외적 집행정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거 안 멈추고 판정 진행하면 처지 끝에 뭐야? 중요한 단어. 중대한 손해. 응? 그 미치죠. 이걸 효력이나 집행 같은 걸 안 멈춰 놓으면 판정은 판정대로 진행되면서 행정기관은 또 후속 조치 막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중에 이기더라도 그죠? 상대방한테 중대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중대한 손해라고 그거 저 밑줄 치고 그 중대한 손해 위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이게 이제 행정소송 가면 비슷해. 이 논리가 똑같거든.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소송법은 중대한 손해라고 안 그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그랬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비교하자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은 중대한 손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응? 어쨌든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 그러면 또 밑줄 쳐줘. 두째 끝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러니까 여기서 직권으로는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야 이건 멈춰놓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행정심판위가 알아서 이 행정기관의 조치 판정 나올 때까지 멈추도록 한다. 직권으로 결정 내려줄 수도 있고 A가 신청할 수도 있어. 그죠? A가 판정 나올 때까지 이거 영업정지 처분 효력 멈춰달라. 응? 그래서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셋째 줄 효력을 멈춰놓거나 집행을 멈추거나 후속 절차를 멈추는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근데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정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셋째 줄 전부 또는 일부 요것도 밑줄 그지? 일부도 정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 줄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큰 말로 뭉뚱그려서 집행정지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 진짜 말 그대로 집행정지라고 하는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은 효력을 멈춰주는 거, 효력을 정지시켜주는 거,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절차를 정지시켜주는 거. 그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센 게 효력을 정지시켜주는 거. 응? 효력 정지시켜주면 예를 들어 세금 부과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판정 나올 때까지 세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결정하면 세금 부과 자체가 잠시 동안 판정 나올 동안 세금 부과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다루는 거야. 응? 그지? 그런데 그 세금 부과 처분 같은 경우는 세금 부과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만 해도 상대방 불이익 안 생기지? 그치? 그 후속 재산 압류하고 경매로 팔고 이게 후속 집행하는 조치 절차 이것만 정지해놔도 상대방 뭐 재산 압류당하고 이럴 일 없잖아. 굳이 세금 부과 조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효력을 정지시켜 놓을 필요는 없고 후속 절차만 정지시켜놔도 상대방은 이제 그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판정에서 이길 경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문제, 효력 정지시키는 거는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시켜줘도 상대방한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을 때는 효력 정지 결정까지 해주면 안 된다. 응? 그러면 효력 정지까지 하지 말고 집행이나 절차만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1번,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 그다음 이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집행 정지해주는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그럴 때는 집행정지 결정 내려주면 안 된다. 응?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 허용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게 그럴 때는 집행정지 시켜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이고 그 밑에 다시 또 이제 부연 설명한 거야. 응? 그래서 집행정지의 요건을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게 적극적 요건은 집행정지 결정을 이 판정기관이 내려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요건. 그렇지. 필요한 요건. 이게 적극적 요건이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은 뭐야? 어떤 요건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을 못 내려주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요건을 소극적 요건으로 표현해. 그래서 적극적 요건을 보니까 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대요? 1번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되어 있을 것. 그지? 여기서 계속되어 있을 것이란 건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기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럼 봐. 이렇게 신청하는 거 대가? 자, A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요건을 갖춰서 취소 심판을 이거를 청구 안 하고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거 영업정지 처분 정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 이거 대가? 이거 취소 심판 청구 안 한 채 정지만 해달라고 정지 신청하는 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 이게 있어야 돼. 취소해달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돼? 정지해 주세요. 정지 신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안 하고 이것만 신청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동그라미 1번이야. 그래서 전제 조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A 청구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제 순서상 영업정지 처분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고 취소 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청구한 뒤에 플러스 집행 효력 이런 거 정지시켜달라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정지 신청을 빨리 하는 건 취소 심판 청구서를 낼 때 같이 정지 신청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해. 정지 신청을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정지 신청은 또 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야? 정지시켜줄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괄호 속에 이거 비추죠.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거부 처분은 이거 한번 해봐. 자,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어? 상대방 국민이 자기를 위해서 허가 같은 걸 내달라고 뭔가 신청이 있어야 될 거냐? 신청을 받고 행정위원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 처분. 그래갖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뭐 했겠어? 그냥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예를 들어 취소해달라 이런 걸 신청을 하면서 플러스 정지 신청. 그죠? 그런데 이거 정지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야, 거부 처분은 이거 취소해달라는 판정 내려질 때까지 정지한다 라고 결정해줘봐. 그러면 이거 거부한 걸 정지시켜봐야 상대방 그러면 허가 신청했다고 치면 임시로나마 허가를 받은 상태가 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 거부한 거 정지시켜줘봐야 거부 처분이 판정 나올 때까지 없는 상태처럼 되는 거야. 그래봐야 상대방 아무것도 임시로 얻는 이익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거부가 있기 이전의 신청했던 시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는 것뿐이지 임시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적어도 뭔가를 정지시켜주면 얘가 뭔가 불이익 생기는 걸 뭔가 막거나 이익이 생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지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부작위는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상대방한테도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정지시켜줄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정지할 필요가 없지. 그죠?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번 그다음에 사망은 법규정 요건이고 그다음에 속정 요건 했고 그죠? 그러면 밑에 결정 절차 거기에 이미 아까 얘기했는데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 가장 빨리 정지 신청하는 거는 언제 하는 거야?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심판 청구서 내음과 동시에 같이. 그래서 동시에도 같이 낼 수 있어. 응? 심판 청구와 동시에 정지 신청을 하든지. 동그라미 2번 얘기하고 있어. 응? 집행정지의 결정 절차에서 가장 빨리 하는 것. 근데 요거 시험에 잘 내. 이게 이제 동시에는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못하고 먼저 취소 심판 청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지 신청을 또 추가로 해야지 신청해야지 동시에 신청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도 지문 내. 그러면 틀려.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돼. 동시에 신청하든지 취소해달라고 청구서를 내놓고 나서 나중에 판정 나오기 전에 정지시켜달라고 추가로 신청을 하든가. 그지?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정지결정의 범위 있죠? 이미 아까 공부한 거죠. 정지결정의 범위는 크게 따지면 효력을 정지해 줄 수도 있고 집행을 정지해 줄 수도 있고 절차를 정지해 줄 수도 있고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해 줄 수도 있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 정지만 갖고 안 될 때 그때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정지결정 내려주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있지. 거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동그라미 2번이야. 자, 만약에 정지 신청을 했는데 정지결정 내려주면 자, 아까 거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이런 사안을 생각해보자. 아까 A라는 사람에게 공장건축허가를 내줬잖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봐. 공장건축허가 처분을 내줬어. 그랬더니 인근 주민 갑이 얘가 이제 공장건축허가는 구청장이나 행정기관하고 A하고 둘이 당사자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가 당사자 상대방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받는 제3자. 얘 제3자가 이거 취소해달라 청구를 하면서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했어. 정지 신청을 같이 했어. 그런데 정지 신청을 받고 여기 행정심판위원회가 정지 결정을 내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정지시켜주는 결정은 이 당사자, 그 다음에 이거 행정기관, 구청장 또 누구한테도 이 정지시킨 거에 효력이 미치냐면 판정 결과의 이해관계자가 A야. A한테도 정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A, 공장 질 수 있는 거야? 판정 나올 때까지 공장 짓는 거 멈추고 있어야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집행정지 결정은 누구한테도 미친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 중요한 거 관계에 있는 이 공장어쩌고저쩌고과 관계에 있는 다른 행정청
그 포인트 다른 관계 행정청하고 또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도 여기서 제3자는 따르면 여기에 A 같은 사람 그지? 애초에 공장원초가 받았던 A한테도 정지시킨 거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사를 멈춰야 된다 하는 얘기야. 응? 예, 그거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에 보면 정지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된대? 아마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거 언제까지 정지시킨다라고 기간을 정하면 그때까지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냥 정지한다고만 결정했지 언제까지 정지된다고 언급이 없으면 결정서에 언급이 없으면 이 공장원초가 취소 여부 판정 내려질 때까지 최종 재결이라고 최종 판정 내려질 때까지 정지되는 거로 한다. 3항은 그 정도 읽고 지나고 중요한 거 4항이야. 4항. 4항의 부분 자 정지결정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진 않고 뭐에만 미친대? 장래향에서만. 그럼 요거를 여기다 빗대 보면 이거 봐. 지금 구청장이 공장건축허가를 내줬고 그래가지고 인근 주민 제3자가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정지신청을 해서 정지결정이 나왔는데 근데 정지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얘가 공장을 1층까지는 줬어. 근데 1층까지 A가 공장을 건축한 상태에서 정지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1층까지 진 것까지는 인정해줘. 놔두고 추가로 거기다가 더 건축 행위를 못하게 정지시키는 거지 장래를 향해서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거지 이미 이루어진 일에까지는 영향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4번의 정지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지 소급적인 효력은 안 생긴다. 응? 그 포인트 4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4번의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라고 있죠. 그러면 아직 이거 이 공장원초가 취소해달라 이거 취소할지 아닐지 아직 결정 안 나온 상태인데 일단 정지 신청을 받고 정지 결정을 내려놨는데 이 정지 결정을 계속시키는 게 오히려 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든지 이러면 정지 결정 내렸던 걸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읽고만 지나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위원회는 하는 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줬는데 그지? 내려주고 난 후에 계속 집행정지 해놓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정지시킬 사유가 없어졌다 그러면 또 신청을 받거나 알아서 정지 결정 내렸던 걸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응? 뭐 그 얘기예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적용 범위 여기는 뭐 큰 논점은 안 다른데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종류 세 종류 중에서 무조건 다 취소심판에는 이게 다 취소심판에 관한 규정들이야. 취소심판에 취소해달라 하는 행정심판에서 정지결정 내려줄 수도 있고 또 무효동 확인심판에도 적용이 된대. 무효동 확인심판에도 적용. 이거 중요한 거야. 취소심판하고 무효동 확인심판에도 적용. 아까 청구기간은 무효동 확인심판에는 적용 안 됐어요. 응? 기간은. 근데 이게 집행정지 해주는 거는 무효동 확인심판에도 집행정지 결정 내려줄 수 있어. 응? 그런데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결국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집행정지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결론.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인정 안 돼.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기에 왼쪽 페이지에서 예외적 그러니까 집행정지 해놓고 제목에 왼쪽에 보니까 가르치고 소극적 가구제. 지금 하려는 임시처분 해놓고 제목에 적극적 가구제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용어 알자. 가구제라는 말이 뭐냐? 가구제. 가가 임시구제란 말이야. 최종 판정 내려질 때까지 임시구제 해놓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가구제를 다른 말로 하면 임시구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용어를 좀 바꿨죠. 가구제라 그러면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 뜻인지 잘 짐작을 못 하잖아. 오히려 임시구제 그러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이지. 그럼 임시구제인데 이 가구제 제도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임시처분.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가처분이라고 또 부르지. 응? 임시처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집행정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지금 행정기관이 뭐 했어? 불이익 조치한 거야. 영업정지 시키고 막 이런 거.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 나간 거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멈춰달라는 거잖아. 응? 근데 이 멈춰달라는 제도 갖고는 잘 효과가 없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서울대 입학 원서 냈어. 응? 서울대 입학 신청. 근데 서울청장이 뭐 했어? 입학 거부 처분했어. 응? 거부 처분. 거부하는 조치를 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자, 서울대 입학 거부 처분 이거 위법한 결정이다.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근데 여기다가 정지시켜달라? 판정 나올 때까지 거부한 거 정지시켜달라 그런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잖아. 이거 거부한 거 정지시켜준다 그래도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판정 나올 때까지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시점이 될 뿐이야? 신청한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뿐이야. 이때는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정지시켜줘봐야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때 필요한 건 이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서 취소 여부 판정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임시로 학교 다니게끔 해주는 조치를 결정해달라.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하고는. 요거는 이제 불이익 조치를 막아달라는 거고, 요거는 이익 주는 조치를 안 해주고 있으니 이익 주는 조치를 임시로라도 내려달라는 거야. 그지? 용도가 다르지? 그래서 이제 임시처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 임시처분은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라고 쓴 건데 행정심판위원회를 줄여서 그렇게 쓴 거야.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이거 뭐야? 이거 취소시켜달라 이런 청구 대상이 된 처분 또는 의무행 심판 청구 대상이 된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응?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임시의 지위를 판정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뭐야? 신청을 받든지 또는 알아서 임시 조치를 해주는 그 임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그러면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 첫째, 그 취소나 뭐 이렇게 해달라고 청구한 대상인 행정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위법 요건,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위법 부당하고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상대방이 있게 될 뭐야?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죠? 이럴 때 뭐야? 임시 조치를 내려줄 수 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또 중요한데, 임시 처분 내려주는 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만 내려줘도 충분히 상대방이 생길 급박한 불이익, 뭐 이런 거를 위험 막아준다 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임시 처분 해주면 안 된대. 그거 중요. 임시 처분은 집행 정지만 해줘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안 된다. 허용 안 된다. 그러면 요런 말을 또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된다. 그 집행 정지만 해줘도 충분히 상대방의 중대한 불이익을 막아주고 급박한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 임시처분까지 해주면 안 된다. 임시처분은 보충적이라는 거야. 이제 집행정지만 해주는 것 갖고는 안 될 때 보충적으로만 해주라는 거지. 응? 그래서 그 관계가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관계는 보충적인 관계.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하고에 있어서 보충적인 조치다 이거지. 응? 보충적인 관계야. 그 얘기. 그 다음에 사망은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거야. 응? 이것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우려가 있으면 임시처분까지 해주면 안 되게 돼 있어. 응?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예요? 심리라고 하는 게 나왔지? 심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겠어?
당사자가 자 지금 여기 행정심판위원회가 A가 자기한테 행해진 영업정처분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고 한 거지 청구서에다 기재했잖아. 이거 따져보고 또 구청장의 답변서 받아갖고 그 반박 들어보고 그죠? 그 문서 보고 보통 서류만 갖고 좀 곤란하다. 그럼 또 당사자 불러가지고 주장 들어보고 반박 들어보고 응? 결국은 최종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진술도 들어보고 증거도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심리라고 부르는 거야. 응? 소송에도 심리라는 말 다 써. 응? 똑같이. 그래서 그냥 심리라는 게 뭐다 하는 거. 그래서 주장 들어보고 반박도 들어보고 응? 증거 수집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말하는데 그냥 읽고 지나간다. 근데 단계가 두 단계 있어. 요건 심리, 본안 심리. 요거 잠깐 공부하고 있다. 요건 심리. 요건 심리는 일단 여기서 A가 청구서를 갖다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뭐부터 심사해? 아까 말한 이 청구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청구했는가 이거부터 심사를 한다니까. 그 청구 요건에 뭐뭐 있었어?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청구했나? 피청구인 제대로 지정했나? 그죠? 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했나? 응? 기간은 제대로 지켰나?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을 제대로 지정해서 청구를 했나?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대로 항목 다 썼나? 이런 거 다 검토한 거예요. 요건. 그래서 요건을 못 갖췄다. 그리고 부적법한 청구라 그래. 이제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또 거기서 둘로 나눠서 요건은 못 갖췄는데 경미한 사항이고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면 보완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죠? 근데 보완할 기회를 줬는데 보완을 안 해온다든지, 응? 아니면 보완할 수 없는 사항, 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했다니 기간이 이미 지났다든지, 아니면 청구 대상도 안 되는 것 같고 청구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이냐.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건도 못 갖춘 청구. 이게 왜 위법한지 이거 주장은 검토도 안 해. 요건 못 갖췄기 때문에 심사를 거절한다. 해가지고 그 결정하는데 그게 각하야. 따라서 여러분들 그 요건 심리에서 읽어보고 요건을 못 갖춰서 부적법하며 보완 수정이 될 수 없다. 그럼 뭐 한다고? 중요한 단어 각하. 응? 각하 제기. 각하.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냥 이게 순서상으로 한번 따져볼까? 순서상으로 따져보면 맨 처음에 청구서를 냈겠지? 심판 청구서 제출했겠지? 그러면 청구서를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뭐부터 한다 그랬어? 요건을 구비해서 청구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심리한다. 그럼 요건 심리 결과 어떻게 되겠어? 요건 구비가 안 됐다. 즉 보완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요건 구비 안 됐다. 그러면 무슨 판정을 내린다고? 이때 쓰는 용어 각하. 응? 각하라는 판정을 한다고. 각하제기가. 그죠? 그 다음에 요건 구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청구인, 응? 즉 국민이나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주장과 반박, 그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고 심사하는 판정. 그걸 뭐라 그래? 요건 구비가 됐으면 본안 심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본안 심리. 그 부르는 말이 이 청구인의 주장 검토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본안 심리, 청구인의 주장이 맞나 안 맞나? 응? 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이 이러저러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이걸 검토해. 본안 심리 결과 여기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청구한 사람의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영업정지 처분 이러이러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이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라는 걸 이렇게 이유 있으면 우리 법에서 쓰는 용어가 이유 있다는 말을 표현해요. 이유 있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면 그러면 무슨 판정을 할까? 여기서 하나 이유 없으면으로 바꾸자. 이유 없으면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러이러해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안 맞으면, 그죠? 그때 내리는 판정은 기각이라는 말을 써. 기각 판정을 한단 말이야. 응? 기각. 여기서 기각과 각하는 엄연히 다른 용어야. 이건 구별해서 써야 돼요. 꼭. 응? 그래서 출제자들이 각하가 들어갈 자리에 기각을 써서 틀리게 만들고 기각이 들어갈 자리에 각하를 써서 틀리게 만든단 말이야.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있겠지? 이번에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면 하는 거는 뭐야? 이유 있으면. 그죠? 이유 있으면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면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뭐야?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하는 판정을 해달라. 그럼 그 청구한 대로 들어주는 판정하는 거야. 무효로 판정해달라. 무효 확인 심판 청구했으면 그러면 맞다. 그러면 무효로 확인한다라고 판정 내려주는 거지, 그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정을 인용한다 그래. 인용 판정을 한다 그래. 응? 인용 판정하죠. 이렇게 가는 거야, 기본이. 응? 자, 그래서 거기 본안 심리 읽어보면 둘째 주제질에 인용한다, 그죠? 본안 심리 결과 어떻게 돼? 청구인의 둘째 줄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인용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한다. 그런 말 나왔죠? 네, 그렇게 하나 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가는 양자의 관계라는 거 그냥 이것만 설명만 들어봐. 원래 이제 지금 순서로 딱 늘어놓으니까 딱 청구서 내면 요건 심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건 갖춰서면 본안 심리 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요건 심리를 해서 요건 구비가 된 것으로 판단. 그래갖고 이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는 본안 심리라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이 이후에 다시 요건 구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종 판정 나오기 전에. 그지? 여기서는 요건 구비가 됐어가지고 본안 심리 절차로 들어갔는데 본안 심리 이 절차 들어간 이후에 다시 또 요건 구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응? 이럴 때는 또 언제든 각하하는 거야. 요건 못 갖췄다 해서, 그지? 그렇다는 거야. 요건은 언제까지 구비가 돼 있어야 될까? 최종 판정 내릴 때까지 계속 요건이 다 구비돼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지. 언제든 요건 구비가 안 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어느 시점이든 최종 판정 전까지 다 각하시킨단 말이지, 그지? 그런 얘기야.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심리의 범위라는 데서는 뭐 별 논점은 없는데, 자, 첫째 줄 읽어보니까 사실 여부, 그 다음에 위법 여부, 그 다음에 부당 여부, 다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이 아까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상대방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소년에게 술 팔은 사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법 몇 조에 따라 영업정지 시킨다 이렇게 내보냈어. 그러면 상대방하고 이제 상대방은 나는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이 없다 이러고 주장한다면 뭐야, 심사할 때 청소년에게 몇 월 며칠 날 술 판 사실이 있냐 없냐 이것도 심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다음에 술 판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돼도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너무 과도한 조치를 한 건 아닌가. 과도하게 했으면 위법이라고, 그죠? 그런 거에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모두 심사한다는 거야. 부당하냐 아니냐, 즉 그 상황에 딱 맞는 조치, 한목적적인 조치를 했느냐 아니냐. 여기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재판, 소송은 뭐만 심사 판정한다 그랬지? 위법이냐 아니냐만. 근데 행정심판이라는 절차에서는 위법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즉 타당한 조치냐, 즉 한목적적인 조치냐 아니냐,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까지도 판정을 해요, 심사. 그래서 위법은 아니지만 그 상황의 타당성이 별로 떨어지는 조치다. 응? 그러면 이것도 취소해 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소송보다 어떻게 돼? 이 판정에서 구제해 주는 범위가 넓은 거지. 소송은 위법이 아니다, 타당하지 못하다, 부당한 행위다, 한목적이지 못한 행위다 그래서 취소 판결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위법이라고 인정 나와야만 취소 판결해 주고 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위법은 아니지만 타당하지 못한 조치자에도 취소해 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구제 범위가 소송보다 넓다. 그러니까 부당한지 여부도 판정해 준다 하는 게 특징이지. 부당한지 여부까지도 판정해 준다. 자, 그 다음에 큰 3번 행정심판 심리 절차. 이 심사할 때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일단 그거 알아두세요. 첫째 줄 우리 헌법에 뭐라고 써놨냐면 소송, 재판에 앞서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하는 절차는 소송 절차, 즉 사법 절차가 거의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판결하고 있어요. 재판 절차와 거의 유사한 절차가 적용돼야 된대. 그래서 그 문장 행정심판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고 헌법이 명시했어요. 응? 알아두고요. 자, 뭐 판례는 뭐 그냥 넘어가. 그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또 용어 알아두자. 쌍가루 1번 보니까 처분권주의 원칙적 적용 이렇게 나왔지? 응? 그러니까 일단 제목이 중요해.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어요. 처분권주의라는 게 뭐냐? 처분권주의. 응?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쓰는 용어가 뭐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조치를 처분이라고 하고, 이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가 행정심판 청구 대상도 되고 소송 대상도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말하는 처분이란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권주의란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야. 거기 읽어보면, 자, 처분권주의란 일상생활에 쓰는 말처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내 물건 소유자가 나잖아. 그럼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용어야 처분이란. 응? 그래서 처분권주의라는 말을 가만히 뜻을 읽어보면, 자, 아까 A라는 국민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이 영업정지 처분에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할까 말까? 응? 그죠? 한다면 또 뭐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할까? 응? 또 청구를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나 이 물을래요? 취하할래요? 응?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누구의 의사에 맡기는 거야? 상대방 의사에 맡기는 거야. 청구할지 여부, 응? 이런 것도. 그리고 언제 중간에 끝낼지, 끝까지 갈지, 이런 거 다 청구인의 의사에. 뭘 갖고 위법이라고 주장할지, 뭐 이런 거 다 청구하는 사람의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거를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뜻을 거기에 그렇게 써놨지? 응? 그러면 두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라는 게 원칙적으로 적용. 다만 이 당사자 청구인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있지. 예를 들자면 마음대로 막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지는 않았잖아. 그치? 알게 된 날 또 90일 안에 청구해야 돼. 기간 제한을 두니까 청구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제약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까지 묶으면 행정심판 절차에도 처분권주의라는 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부 제한이 있다. 응? 그 원칙은 적용이야. 처분권주의 이런 거.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대심주의라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응? 대심주의라는 거는, 대심주의라는 말을 보면 서로 대립하게 해놓고 심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청구인하고 피청구인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설정해놓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도록 하는 거지. 그지? 예.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어. 그리고 이제 당사자 주장,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당사자가 싸우는 양쪽 당사자, 청구인,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서 이런 걸 기초로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냥 넘어가세요. 대심주의, 당사주의. 그런데 쌍가루 3번에 가면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쌍가루는 직권심리라 해서 그 법조문을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 그랬죠. 첫째 줄이 아주 특히 중요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응? 이게 이제 특히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행정심판, 행정소송하고 이제 구별해 볼 때 개인 간에 싸우는 민사소송 있잖아. 민사소송 같은 데서는 싸우는 원고, 피고 양쪽 당사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자기네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증거도 내고, 그죠? 그런데 뭘 몰라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도 안 하고 증거도 안 내지? 판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거 주장하면 저거 자기한테 유리한 건데 판사가 알아서 고려해서 재판 안 해줘요. 민사소송에서는 기본 대원칙이 뭐야? 지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돼. 응? 그거 주장 안 하면 판사가 알아서 고려해서 재판 안 해줘. 그런데 우리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이 행정기관하고 국민하고 싸우는데 이게 지네들 싸우는 당사자하고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공익하고도, 사회 전체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행정기관하고 상대방 국민이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 갖고 판정하도록 하지 않고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판정기관이 알아서 좀 조사를 더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응? 민사소송은 싸우는 당사자 둘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주장하고 하는 것만 갖고 판정해요.
법원이 알아서 뭐 더 증거도 조사해보고 이런 건 일 없어요. 오로지 제출하는 것만, 증거 주장하고 제출하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좀 더 알아서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것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거라도 이 사건 내 뭐 기록에 나타나 있다든지, 응? 기록이 있거나 이거 좀 불분명한데 이거 좀 더 조사해 봐야 돼. 그러면 알아서 더 주장을 안 하더라도 더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공익적인 측면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에는, 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두째 끝에 행정심판에서도 뭐가 원칙이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라고 하면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나 뭐 주장한 것 서류 중에 나타나 있는데 주장을 안 해. 그래도 그런 거 미심쩍으면 좀 더 알아서 조사를 더 해볼 수 있도록 한 거다. 응?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직권 탐지 이런 게 알아서 조사해보고 연구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 직권 탐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맞아? 행정심판에서는 뭐야? 그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라는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직권 탐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 여기도 당사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좀 더 알아서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보충적 관계야.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도 중요한 법 규정. 자, 법 규정 그대로. 행정심판의 심리는 자, 이거 밑줄 쳐주세요. 뭐로 한대?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이거 문장 구석이야. 나는 그냥 또는이겠지? 그렇지? 나가 의미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이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할 때 어떻게 한대? 서류만 갖고도 제출받은 서류만 갖고도 판정할 수도 있고 또는 말로 불러다가 말로 진술하게 하고 공격 방어하게 하고 말로 하는 걸 들어보고 판정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는이니까 서류 심사만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 주장 들어보고 말로 들어보고 판정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선택해? 판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선택해서 어느 방법을 할지 그죠? 일단 근데 이것도 비교하자면 이래. 여러분 소송 있잖아요. 행정소송. 소송 가면 뭐가 원칙이야? 소송은 서류만 갖고 판정 안 해요. 당사자 불러다 놓고 양쪽 싸우는 당사자 주장하게 합니다. 공격 방어하는 거 다 들어보고 질문하고 판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오는 말로는 구술심리가 소송은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은 뭐가 원칙이 아니라 구술심리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면심리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단서가 달려서 뭐라고? 다만 당사자가 좀 말로 공격 방어 뭐 이렇게 구술심리로 진행합시다 하고 행정심판에 신청. 당사자가 구술심리로 합시다 라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 신청 꼭 받아줘야 된대요. 구술심리로 하자고 신청하면 서면 심사는 못하고 구술심리만 해줘야 돼?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도 구술심리로 진행하자고 신청이 들어와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건 충분히 제출된 서류만 갖고 판정해도 충분해. 서면 심리만 갖고도 판정할 수 있어. 그러면 신청 안 받아도 된대. 근데 이제 어느 때는 받아주래. 서면 심리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서면 심사만으로 판정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받아도 되는데 신청을 서면 심리만으로 판정 내릴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대로 구술 심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런 걸 어떻게 바꿔낼까? 당사자가 구술 심리를 신청하면 구술 심리 하여야 한다. X야.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도 될 때가 있단 말이지. 그치? 네, 그 문장을 잘 유의해 둘 것.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인천광역시 행정심판회가 심사 진행하는 과정이지. 심판 진행하는 과정. 이거 공개로 진행하는데 비공개로 한대. 소송은 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지. 소송은 일반 사람들 방청석에 앉아서 방청하면서 이렇게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소송의 원칙인데 행정심판은 일단
행정심판법이란 법은 공개로 진행을 하는지 비공개로 진행하는지 아무 말이 없어요. 행정심판법 자체는 공개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근데 이제 다른 그 규정들 중에는 이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회의록 작성하는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데 그런 규정들을 미루어 보건대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서 법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명시적 규정은 없는데 다른 규정들을 보니까 그죠? 행정심판법의 여러 규정들을 보니까 셋째 줄에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대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다음 페이지에서 심리의 병합과 분리. 그지? 자, 병합은 유사한 사건을 하나의 절차에서 합쳐서 진행하는 거고 분리는 복잡한 사건을 떼서 나눠서 진행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저 인천에 있는 구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인천에 있는 저 구청장이 공무원들 시켜서 일제 단속. 그죠? 응? 요새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 저 강원도 저기 어디야 묵호에서 그때 묵호에 가스 폭발 사고 나고 했지. 설날 때. 근데 그때 보도 나온 게 뭐야? 가스 폭발 사고 나고 하면서 거기가 또 뭐야? 신고도 안 하고 하는 펜션이래. 무신고 펜션.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하는데. 거기가 참 또 웃긴 게 그 바닷가 전망이 좋은 곳은 또 뭐래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데래. 주거지역에는 이런 펜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주거지역에도 원래 거기에 자기네들 집이 있단 말이야. 가축인데 그 위에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증축을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펜션으로 운영하다가 거기서 가스 폭발 사고를 한 거야. 그래갖고 다 먹어야했어. 일제 점검 단속 다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들 쫙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정했고 그 지역 내 그 행정공무원들 다 징계받을 감이 되거든. 그 신고 무신고 무허가 영업하는 거 그대로 제대로 단속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영업하는 사람들 그동안은 뭐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막 한다고 또 반발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일제 쫙 점검 단속을 했. 그래갖고 업자들이 다 무신고 무허가 업자들이 몇 명이 걸렸어.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영업정지 몇 개월, 허가 취소, 영업정지, 허가도 안 내줬지. 하여튼 뭐 과징금 부과, 뭐 여러 가지 뭐 했을 거 아니야. 이런 처분을 나갔어. 그랬더니 비슷한 건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그 중에 영업정지나 뭐 이런 하여튼 처분을 받은 A가 행정심판 청구, 또 B도 행정심판. 근데 다 유사한 사건들이야. 그럼 어떻게 돼? 행정심판을 건건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청구는 각각 들어왔어. A도 청구, B도 청구. 근데 비슷한 사건이면 하나의 절차에다가 묶어가지고, 그죠? 심사는 같이 진행하고 판정은 각각 내려주고, 그지? 뭐 이런 게 병합 심리하는 거야, 그지? 그다음 분리는 어떤 사건인데 복잡해. 거기에 쟁점이 막 몇 개가 있고 그러면 그걸 심사를 쪼개가지고 분리, 최종 판정은 하나로 내리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법정 그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되는 심판 청구를 병합해서 하거나 또는 병합되어 있는 관련 청구를 또 분리해서 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쌍가로 7번은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뭐야 이게 이제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심사합니다. 아니면 또 당사자 불러서 이제 얘기 들어보고 한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이거 이제 구술 심리 진행하니까 그때 출석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행정심판회가 알려주고 날짜 지정하고 알려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시험에 거의 안 쓰니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8번 이건 또 중요한 뭐야? 응? 자 거기 읽어보니까 이제 제목이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이라고 있지. 근데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소송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이게 소송에서 적용되는 논리가 행정 심판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이제 거기 써 있는 말이지 세 줄이. 그러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아까 예를 들어 구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했지.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 내보낼 때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에 판지 뭘 기재하냐면 왜 영업정지 처분하는지 이유를 기재한단 말이야, 구청장이. 예를 들어 아까 몇 월 며칠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게 이제 사유다 해가지고 영업정지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A 입장에서는 아니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없는데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나 승복 못해. 그래갖고 그 이유로 영업정지를 한 건 위법이다 하고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하잖아. 그런데 이 청구가 되고 난 뒤에 구청장 측에서 응?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얘한테 영업정지 시킨 이유가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응? 상대방한테 영업정지 처분 문서 내보낼 때는 그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 기재를 했지만 얘한테 6개월 영업정지 시킨 이유 중에는 위생불량도 있었다. 응? 근데 그걸 써보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원래부터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던 거다. 언급만 안 했지. 응? 그러면서 뒤늦게 어떻게 돼? 이 청구가 되고 난 이후에 구청장이 그럼 청소년에게 술 팔았던 이유뿐만 아니라 플러스 뭣도 해?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하면서 뒤늦게 추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영업정지에서도 이런 이유까지 다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재는 안 했지만 이 과하다고 할 수 없는 거다 이러면서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은 근데 여기 써인 영업정지 처분서에 써있는 대로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하나만 기재돼 있으니까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 나는 그거는 없는데 하면서 이제 싸움을 걸어서 했는데 싸움 걸고 나니까 행정기관이 뒤늦게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하면서 추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추가하는 이유까지 행정기관이 뒤늦게 추가한 이유까지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거 위법한 영업정지 판정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런 문제를 나중에 청구가 되고 난 이후에 행정기관이 애초에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를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추가하는 걸 허용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경시키는 걸 허용할 거냐?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추가하고 변경하는 걸 허용하면 A 어떨까요? 그거 추가하거나 변경을 허용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위법 여부 판정해준다 하면 누가 불리해질까? A 불리해지지. 왜? A는 애초에 자기한테 청소년에게 술 팔았던 이유 그것만 보고 요거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이제 응? 열심히 준비하고 싸움을 걸었는데 이런 이유도 있었어 하고 뭐 이렇게 딱 추가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미처 제대로 반박하기가 힘들어지고 응? 준비가 덜 됐잖아. 그럼 좀 불리하다. 이건 안 된다 하는 입장도 있어. 애초에 내세운 이유만 갖고 이거 위법한지 아닌지 따져야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한 축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거를 또 아예 허용을 안 해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오직 애초에 내세운 이유 청소년에게 이거 안 받아준다.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 이거로만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정한다. 그래서 야 A는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사실 인정 안 돼. 그렇게 판정했어.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없던 일로 취소한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이 또 뭐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또 내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상대방 또 거기에도 승복 못하겠으면 또 싸워야 돼요. 그죠? 두 건이 되네 최소. 이러면 좀 괜히 한 번의 절차에서 다 같이 고려해서 판정할 수 있었던 걸 그렇게 두 번이나 또 싸우게 하고 괜히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행정청이 이 영업정지 처분할 때 명시해서 써보내지는 않지만 원래 영업정지 처분할 때 고려했던 이유 이런 걸 함께 뒤늦게 주장하더라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정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한 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애초에 내세웠던 이유와 행정청이 나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유가 애초에 내세웠던 이유하고 사실상 동일하다.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면 추가 변경한 이유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애초에 내세웠던 이유와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가 영 다르면 다른 사유다 하면 그는 아무리 주장해도 행정기관 주장해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단 안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냐 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용해봐. 그러면 맨 처음에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였는데 청구가 된 이후에 행정청이 추가한 이유가 위생불량이라는 이유야. 그러면 이게
이거 둘을 이유, 애초의 이유와 추가한 이유 이 둘을 비교해봐. 이게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전혀 다르잖아. 위생불량이란 이유와 청소년의 술바람 전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라면 이거 안 들어줘. 고려 안 해. 오직 청소년의 술파란 이유만 가지고 위법 판정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때 그거를 고려해 준다는 거야. 그게 우리 소송에서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 그 논리를 행정심판에도 똑같이 적용한대. 그래서 거기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돼? 행정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이후에 행정기관이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요건으로서 허용되는 요건이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고 할 때만 추가 변경하는 걸 허용해 준다는 게 판례의 태도인데, 요거를 그대로 행정심판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밑에 판례 1번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핵심은 난 거야. 그래도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니까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요구를 하고 있어. 응? 요거는 그냥 법조문만 보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우선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어디야? 문장의 주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자. 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받았다고 치자. 이거 사건 이제 심리를 하는데, 이거 심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영업정지 처분에 관계된 어떤 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뭐 이런 게 법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 중앙행정심판회가 대통령한테 뭐 하는 거야? 이거 법 이거 잘못돼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개선하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서는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읽어 나가자.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그 청구 대상인 처분과 관계된 명령 등, 그죠? 우리 행정기관이 만든 대통령, 총령, 부령 뭐 이런 거기 하여튼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 넷째 줄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개정, 폐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요청을 받은 동그라미 2항 가면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장 핵심은 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개정하라, 폐지해라,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응?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응? 자, 그러면 아까 심리라는 걸 배웠잖아. 지금 심리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심리를 열심히 다 해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최종 결론 내린 걸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 표시하는 걸 재결이라고 불러요. 재결. 소송 가면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고 행정심판에서는 재결한다는 말을 써. 그래서 읽어보자. 재결이란 읽고 지나가는 거야. 청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 판정기관인 행정심판회가 행하는 최종 판단. 종국적이라는 게 뭐 최종적인 판단이란 거죠. 읽고 지나가세요. 시험에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재결 기간의 숫자 외운다. 언제까지 행정심판에 청구받으면 언제까지 판정하게 돼 있어요? 원칙이 60일입니다. 응? 자, 첫째 끝에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판정해야 되는 게 원칙. 다만 좀 이거 60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연장할 수는 있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원칙적인 기간이 중요합니다. 60일.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자. 그러면 이게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 내라고 법원에 소송했어. 행정소송. 그럼 법원은 언제까지 판결 내려줘야 될까?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지. 소송은 언제까지 판결하도록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뭐 빨리 하면 막 3개월 만에 판정 나올 수도 있고, 응? 1년 뒤에 판정 나올 수도 있고. 판사의 의지도 달려 있어요. 어느 정도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냐. 응? 소송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청구받으면 60일 안에 판정하래.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그죠?
이래서 우리가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그때 비교할 때도 행정심판은 그러면 어떤 판정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판정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소송에 비한다면 시간 절감. 그죠? 또 공짜야. 행정심판. 비용도 절감. 좋은 제도잖아. 근데 이게 또, 이게 신속하게 판정이라는 게 또 한편 생각하면 양면성이 있잖아. 그만큼 또 졸속 판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정반대로 소송은 언제까지 판결을 내려야 된다. 기간 제한을 안 둠으로써 판사 입장에서, 법원 입장에서 충분히 다 조사하고 얘기 들어본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이 설 때 그때 판결을 하도록 하는, 이건 좀 기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판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어쨌든 숫자가 중요합니다. 60일 안에 판정하게 돼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결 방식이라고 했는데, 아까 청구도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고, 판정도 딱 양식이 있어요. 판정서 양식이 있어. 재결서 양식에 맞춰서 그 심판기관이 일정한 사항 딱 기재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뭐라면 주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내. 저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한다, 이게 결론이야, 주문.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주문 쓰고 왜 이렇게 취소한다고 결론을 냈는지 이 이유를 판단한 이유를 쭉 써요. 예전에도 우리 이거 비슷한 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했지, 헌법재판소. 그러면 그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딱 그 생중계했잖아. 그 첫 마디가 뭐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잖아. 응?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거 아니야, 결론. 주문이라고. 이걸 먼저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유를 쫙 시간 한참 들여서 설명하잖아, 그지? 그래서 딱 양식이 있어. 그래서 재결의 방식은 하여튼 서면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내려가면 거기 법조문들이 재결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번 중요합니다. 1번 법조문 읽어보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 자, 거기서부터 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 외의 사항은 판정 내리면 돼, 안 돼? 그거는 판정 대상 아니다, 이거야. 또 하나는 청구 대상이 된 처분보다 더 불리한 판정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이건 구제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잖아. 구제받기 위한 절차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구청장이 뭐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한 거 취소해달라. 그러면 이거 청구한 것만 심사 판정 대상으로 삼아야지. 청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심사 판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걸 제목에 뭐라고 써서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그래. 판정 내려달라고 청구한 대상에 대해서만 판정을 해줘야지. 판정 내라도 청구한 거 이외의 사항은 판정하면 안 된다.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해. 응? 그 다음에 이거 구제제이기 때문에 원래 아까 구청장이 영업정지 시켰는데 이거 위법이라고 취소를 했더니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얘는 위반 아주 심한데 영업정지 갖고는 이건 오히려 약한 조치 잘못한 거야. 허가 취소해야 마저 더 센 조치로 판정 내릴 수 없다. 그치? 원래의 청구 대상인 처음보다 상대방 국민에게 더 불이익한 판정 못한다. 그거를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고도 표현해.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야. 응? 그래서 그거 꼭 중요하고, 그지? 그 다음에 쌍가는 이번에 아까 했다. 소송은 위법일 때만 취소해주거나 이렇게 위법 여부만 판정해주지만 심판에서는 타당하지 못하다, 부당한 행위도 취소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까 했고, 쌍가로 3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가 위법한지 부당한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구청장이 그러면 여기서 시점이 둘이 나오는데,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A한테 내릴 시점, 그치? 이때를 처분시, 그치? 처분 시점. 근데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해서 최종 판정 내리는 시점, 그치? 이거를 재결 시점, 그치?
소송 가면 판결 시점이라는데 이 사이에 법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 뭐 이때 법이나 똑같은데 만약에 이 중간에 법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업정지 처분과 관계된 법이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할 때는 그 당시에 처분 내릴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 내리잖아.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판정 내릴 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판정하는 행정심판에는 이 개정돼서 시행 중인 바뀐 법, 이 바뀐 법이 바로 재결할 당시에 시행 중인 법 아니야. 이때 법을 기준으로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 내려야 되냐? 아니면 애초에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릴 당시 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법 부당한지를 판단해야 되냐 이거야.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왜냐면 상대방 국민은 그 당시에 영업정지 받을 때 그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법 부당한 조치인지 아닌지 판단 시점은 첫째 줄 끝에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삼는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죠? 그런데 요거 하나가 중요한 단어에다가 재결시가 아니야. 응? 처분할 당시 행정책임의 그런데 처분할 당시의 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은 처분할 때의 어떤 자료만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청구 들어가면 이 A나 구청장이나 막 그 자료를 낼 거 아니야. 유리한 자료. 그럼 요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다 종합해서 판정을 한다는 거야. 물론 그거는 이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삼때 제출받는 자료는 재결 나오기 전까지 제출받은 자료를 다 종합을 해서. 그래서 읽어봐. 여기서 자 재결청은 한데 이제 심판기관이에요. 심판기관은 영업정지 처분이 처음 내려질 당시에 존재했거나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재결 나올 당시까지 제출됐고 주장했던 모든 자료를 다 종합을 해서 근거가 되는 법은 처분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소송과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거 하여튼 신청받고 심리한 결과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면 이 결정을 A한테도 보내주고 구청장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재결서 정보를. 그래서 첫째 줄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보를 송달해야 된다. 정본. 그러니까 당사자가 여기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여기서 또 우리 일반 공무원 시험에 잘 안 내는 표현인데 정본을 송달해 주래.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만약에 아까 이거는 말고 이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 있을 거 아니야?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3자. 아까 공장 건축허가 하면 청구는 인근 주민이 했고 판정 결과에 따라서 공장 건축허가를 애초에 받았던 자가 이제 3자가 되겠지. 그러면 3자한테는 정본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등본을 보내준대. 등본.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한테도 보내주고 구청장한테 피청구인한테도 보내주지. 근데 우편으로 보내줬다고 치자. 근데 구청장한테 먼저 도착? 그래도 아직 안 생긴대 효력. 그 재결한 내용이 이 청구인한테 도달이 됐을 때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란대. 그래서 재결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 청구인한테 송달됐을 때. 응? 청구인.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운 용어 또 나옵니다. 재결의 종류 나왔죠? 재결의 종류. 각하 재결, 기각 재결은 우리 이제 다 아는 말이야. 각하, 기각이란 말 알잖아. 요건 못 갖췄을 때 각하. 요건은 갖췄는데 이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주장이 안 맞을 때 내리는 게 기각. 그죠? 이건 다 아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인용 재결은 요건도 구비했고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해서 들어주는 판정이죠. 응?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 거지. 청구인이 주장하기를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취소 심판 청구했으면 취소나 변경해주는 판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무효인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청구했으면 무효동 확인하는 판정을 해주는 거고, 거부받았거나 아무 응답을 못 받아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으면 야 신청한 대로 해줘라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판정 내릴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취소 심판 보자. 자, 취소 심판은 읽어보자. 법조문.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처분을, 자 거기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회가 여기서 보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청장이 한 영업정지권, 야 이건 위법 부당한 거 맞아, 이건 취소한다, 아예 직접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줘. 그게 취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변경. 야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너무 세, 위반에 비해서 이거 2달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아예 직접 변경해주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할 수 있어? 야 변경시켜줘, 변경시켜줘라 하고 변경 명령하는 판정 내릴 수 있대. 야 그러면 정리하자. 취소 심판 청구를 국민이 하면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판정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거야. 직접 취소하는 판정을 해주거나, 직접 변경해주는 판정을 해주거나, 야 구청장 변경시켜줘 하고 변경시켜주라 하고 변경 명령하는 판정. 셋만 할 수 있어. 셋만. 취소 판정, 변경 판정, 변경 명령 판정. 그러면 그 밑에 방가로 1번 써놨지. 무슨 판정은 못 내려? 취소시켜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은 없어요. 그거 주의. 응? 그게 포인트야 시험에. 취소시켜주라고 명령하는 판정은 없다. 응? 그거를 유의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이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한다. 이거는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고, 취소한다는 말 속에는 일부 취소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취소가 근데 어쨌든 방가로 2번을 보면 취소에는 일부, 전체 중에 일부가 잘못됐다고 일부 취소하는 거, 이게 이제 소극적 변경이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야.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적극적 변경은 예를 들어서 뭐야? 여기는 영업정지였는데 맨 처음에 구청장이 A한테 허가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어. 허가 취소까지는 너무 심한 조치였다. 아예 허가 취소를 없던 일로 하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조치를 적정한 조치로 바꾸는 판정하는 거 있지? 이게 적극적 변경하는 판정이야. 이게 강조돼야 돼. 여기서 취소 심판에서 변경해 주는 거, 취소나 변경해 주는 거에 취소 속에는 변경의 의미도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판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하고 다른 점이냐면, 소송 가면 취소 심판하고 짝을 이루는 소송 종류가 행정소송 중에 취소 소송이 있어. 근데 법원은 야 허가 취소는 잘못했어, 영업정지 몇 개월 영업정지로 바꾸는다 이렇게 판결 못 내려요.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한 내용의 처분을 직접 바꿔서 해줄 수는 없어요.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야 6개월 영업정지 너무 세다, 3개월로 변경하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는 취소, 3개월 취소시키고 3개월만 남겨놓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해도 허가 취소를 영업정지로 바꾸는 판결을 내려줘요. 법원은 적극적 변경하는 판결은 못 내려요. 근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판정하는 기관도 행정기관이거든. 상급 행정이. 그래서 이렇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조치로 바꾸는 판정까지도 내려줄 수 있어. 그래서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심판은 별 논점이 없고, 의무이행 심판은 거기 두 줄 읽어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받고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어떤 판정한다? 지체 없이 신청대로의 처분을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구청장대로 해줘라, 허가 내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줄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사정 재결이라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자, 우선 그 문장을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으로 하면 이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인정은 무슨 판정해 줘야 돼? 인용 제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놓고도 청구인 주장을 못 들어준다는 거야. 응? 그 청구인 주장 들어줘서 뭐 이 처분을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판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대? 응? 공공복리에 응? 크게 위배된대. 그래서 청구를 어떻게 한대? 두 번째 줄 어떻게 하는 거래? 중요한 단어 기각. 거기 각하라고 많이 바꿔낸단 말이야. 이거는 청구 요건은 다 갖춘 거야. 갖췄는데 청구인 주장 내용까지 주장하는 거 다 검토했지. 검토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 맞아요. 맞으면 원래 취소해달라고 하면 취소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취소해주거나 그러면 공공복리에 큰 문제가 있대. 그래서 야 너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 너 맞는 거 그거는 인정하는데 취소까지는 못 해주겠다. 응? 안 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주장을 못 들어줘야 돼. 기각. 그러니까 아주 팍 줄이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데도 기각을 하는 거야. 기각을 하면 청구인 지는 거야. 소송으로 따지면 패소하는 거야. 열받지? 그럼 청구인 열받을 거야. 아니 나한테 행한 조치 위법부당하다고 다 내가 주장한 대로 다 맞다고 인정해 주고는 그러고는 취소는 못 해주겠대. 이게 바로 이제 공익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정심판 이런 거는 민사소송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제도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이게 싸우는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두는 제도입니다. 응?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기각. 왜? 공공복리를 위해서. 응? 그런 얘기죠. 꼭 주시하고. 기각이란 단어 아주 중요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도 중요. 자, 포인트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청구인의 주장이 맞기는 하지만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긴다. 취소까지는 못한다. 그럼 결국 사정재결이라는 걸 하는 거는 사정재결의 용어 뜻은 사정이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정한다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은 당사자 신청이랄 때 원래 사정재결은 누가 신청할까? 청구인이 신청할까? 피청구인이 신청할까? 신청한다고 하면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이지.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이 신청할 수는 있겠지. 청구인은 미쳤어? 청구인은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하지. 내 주장 맞더라도 이거 위법한 채로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사정재결을 해주세요? 그를 미칠 청구인이 어떻겠어? 청구인은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방을 벌이고 A하고 행정기관하고 싸웠는데 결론은 뭐로 나왔어? A 주장이 맞다. 위법하다는 주장이 맞다라고 나온 거야. 이제 행정기관 이제 뭐 따라야 돼. 근데 그러면 내가 한 조치가 이게 위법부당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금 와서 취소하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위법인 채로 그냥 취소는 말고 유지시키는 판정을 해주십시오. 응? 행정청 측에서 신청할 수는 있겠지. 근데 행정기관 측에서 신청을 안 해도 판정기관이 알아서 이렇게 위법이라는 건 인정하면서 위법인 채로 유지시키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신청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법조문 그대로.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만약에 이렇게 사정재결이라는 걸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판정서에, 재결서에 뭘 써야 돼? 반드시. 위법부당하다는 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써놓으면 무슨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이거 위법부당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걸로 오해될 소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 판정서에다가 재결서라고 하는 판정서에 이 영업적 처분은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라는 건 꼭 써주고 그 다음에 위법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위법인 채로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써놓으면 이제 이 영업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은 이제 일단 판정으로서 확정난 거지, 그지?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위법부당한 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죠? 요거 판정서 재결서의 위법 부당한 조치라는 걸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청구인은 억울하지 않겠어? 응? 억울하겠죠. 이 자기한테 나온 조치 이거 이러이러해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다 내가 주장한 거 맞다고 인정해 놓고도 최종 결론은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억울하지.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다른 방법을 써놨어. 뭐였어? 셋째 줄에 보니까 행정심판은 어떻게 해야 된대? 응? 청구한 사람의 청구인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대신 상당한 구제 방법을 스스로 판정기관이 취해 주든가 아니면 그 하급기관에게 취해줘라.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해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응? 그래서 그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해주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도록 피청구인의 행정기관, 하급기관에게 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구제 방법인지는 딱 명시는 안 했어요. 그냥 상당한 구제 방법. 그죠? 뭐 그냥 머릿속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분명히 이건 위법 부당한 조치라 그랬으니까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뭐 배상을 해주도록 한다든지 뭐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하여튼 법 규정은 그 상황에 맞는 상당한 구제 방법을 직접 판정위원회에 취해 주든가 행정기관에게 취해 주라, 해주라 뭐 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또 보면 돼. 행정심판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만 소송에 가면 비용이 들어가요. 미리 얘기하는데 그러면 원래 소송에서 대원칙은 소송에서 진자가 자기 소송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 이긴 측의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소송 가면 사정 판결이라고 똑같은 논리가 있어. 응? 이 행정조치 위법이다. 다 맞다고 인정해 놓고도 법원이 취소를 못 한다는 거야. 유지시키는 판결이에요. 위법인 채로. 그럼 판결은 근데 이 소송한 사람 주장이 맞다고 다 인정해 놓고도 패소시키는 거야. 그러면 내 주장 맞다고 다 인정해 놓고도 소송에서 지는 걸로 되니까 그 여기다가 패소자 부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 정말 억울하지. 그래서 소송 가면 이때 법원이 이제 사정 판결을 내리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패소자 부담 원칙 적용 안 하고 이긴 측이 이제 행정기관이 이긴 것처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질은 행정기관이 져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근데도 이제 공익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이긴 것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행정기관이 소송 비용도 다 물어주는 걸로 뭐 그런 이제 특별한 조항을 두죠. 근데 행정심판은 비용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 규정은 안 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정재결이라는 거는 즉 이런 사정재결이라는 판정을 행정심판 종류 중에 세 가지 있잖아요. 취소심판, 무효동의심판, 의무이행심판 셋 중에 두 군데에서만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 자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이 청구됐을 때하고 의무이행심판이 청구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위법 부당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사정재결을 내릴 수 있고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고 하는 무효동의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라는 걸 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봐. 무효동의심판은 예를 들어서 사정재결이라고 하려면 위법이지만 어떻게 돼? 유지시킬 효력이 생긴 거래야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거라 한 거지. 근데 원래부터 이 영업정지처분이 원래부터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원래부터 무효였다라고 판정이 나왔어. 무효로. 그럼 뭐야?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생기질 않았어. 그러니 아무리 공익상 필요하더라도 유지해 나갈 효력이 없는 거니까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처분이 위법하긴 해도 위법의 정도가 좀 경미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가 배운 공정력이라는 효력에 의해서 위법이지만 관할가증인이 취소 판정을 내릴 때까지 일단 유효로 보잖아. 그래야 위법이지만 효력이 일단 발생한 행위래야 판정에서 위법한 건 맞다. 하지만 이 발생한 효력을 공익을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정재결을 해서 유지시키는 판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대신 피해자가 구제받기로 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우고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된대? 우리가 꼭 이것도 암기 지금 공부한 거 표로 정리해놨어. 세 가지 행정심판에서. 그래서 자 행정심판 종류 세 가지 나오죠?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의무행심판. 일단 가로축 그죠? 그 다음에 세로축 보면 중요한 제도 청구기간 적용받느냐 그 다음에 뭐야 집행정지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사정재결이란 거 적용되느냐 그죠? 근데 왼쪽에 보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취소심판에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러면 결국 오른쪽에 무효등항심판에도 이 취소심판에 관한 이 제도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느냐 따져보자. 그래서 무효등항심판 청구할 때는 청구기간의 제한은 안 받아. 그죠? 근데 어떤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청구해도 무효인지 아닌지는 판정이 나와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인지 아닌지 확정 나올 때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뭐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무효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시키는 거. 집행정지는 무효 확인 심판에서도 인정된다. 그지? 사정재결은 없어. 무효동항 심판에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청구기간이 적용이 되느냐?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죠. 의무이행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게 거부처분이 있고 부작위 두 가지가 되니까 거부처분은 처분이 있으니까 거부처분도 처분의 한 종류야. 그러면 취소심판 규정이 어떻게 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부처분도 처분이 있으니까 거부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 청구할 때는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 적용받아. 그런데 부작위는 아무 처분이 없는 상태야. 해준다는 것도 없고 거부한다는 처분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니까 규정은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렇게 되는데 아무 처분이 없는데 뭐. 그래서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는 거로 본 거예요. 그 나눠지는 거 잘 보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는 거부처분 정지해봐야 아무런 소득이 이익이 없다 그랬지. 부작위는 정지시킬 대상이 아예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집행정지라는 게 적용 안 되고 다만 마지막에 사정재결은 인정된다. 그지? 그러면 취소심판에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무효등 확인심판하고 의무이행심판 그 두 개에 요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 그거를 잘 안겨놓으라는 얘기죠. 중요한 문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거서류의 반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읽어보자. 행정심판에는 청구를 받고 이제 심리하고 재결하느라고 뭐 있겠어? 뭐 증거서류 등 뭐 다 이게 받아갖고 이제 심사하고 판정까지 나온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재결 마치고 나면 제출받은 문서, 장부, 증거자료 이런 걸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해 주래요. 그죠? 근데 전제 조건은 신청이 들어오면, 응? 신청 받으면, 응? 그럼 신청 안 하면 안 돌려도 되는 거지. 응. 신청 받으면, 반환 신청 받으면. 자, 그 다음에 논점이 이제 판정 나오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응? 재결의 효력. 여기가 이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행정심판 부분이 남아있는데 쉬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네.